다들 아시다시피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해적단마다 각자의 스타일이 정말 뚜렷합니다. 멤버들을 진짜 가족으로 여기는 그 끈끈함이 남다른 흰 수염 해적단 같은 곳도 있고, 반대로 선장 원맨팀에 가까운 로우의 하트 해적단 같은 곳도 있죠. 베포, 샤치, 펭귄 같은 다른 멤버들은 큰 임팩트가 없었고, 이게 바로 하트 해적단이 검은 수염 해적단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현 시점에서 샹크스의 빨간 머리 해적단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가장 뛰어난 최강의 해적단으로 꼽힙니다. 전원이 패기에 능통하고, 특히 샹크스의 패왕색 패기는 원거리에서도 엄청난 압박을 가할 수 있죠. 게다가 멤버들은 악마의 열매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막강한 단결력과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빨간 머리 해적단은 현재 가장 완성형에 가까운 해적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불릴 만한 초월적인 힘을 가진 해적단이 존재했습니다. 거물급 인물들만 모인 전 사황들의 출발점이기도 했던 전설의 해적단이죠. 이 엄청난 포텐셜 때문에 많은 팬들이 조이보이 시대 이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적단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록스 해적단입니다. 록스 해적단이 최강으로 불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당시 시대 최강자들을 모두 쓸어모았기 때문입니다. 선장인 록스 D. 지백은 혼자서 성지 마리조아를 발칵 뒤집고 임에게 도전했으며 로저가 해군과 동맹을 맺게 만들 정도였죠. 당시 록스의 휘하에는 빅맘, 카이도, 흰 수염처럼 훗날 바다를 지배하는 사황이 될 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선원들이 모인 해적단은 역설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해적단으로 평가받습니다. 너무 강했지만 강한 놈들끼리 알아서 하자는 식이라 내부 결속력이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야망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각자의 자아가 너무 강해 쉽게 분열을 일으켰고 결국 갓 밸리에서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록스 해적단의 멤버들과 누가 배신자일 가능성이 있는지 논하기 전에 먼저 록스 D. 지백과 다른 멤버들의 야망에 대해 분석해볼까요? 우리는 골디, 로저가 최초의 해적왕으로 인정받았고 그의 의지가 후대 해적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록스 D. 지백은 그보다 훨씬 강했고 더 큰 야망을 품었으며 어쩌면 그가 진정한 해적의 자질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록스의 유산과 업적은 세계 정부에 의해 역사에서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현 시대의 해적들이 원피스를 두고 싸운다면 록스 D. 지백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원피스를 찾는 게 아니라 세계의 왕이 되어 임을 끌어내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었죠. 이는 원피스를 찾는 것보다 지배 세력이 더 필사적으로 지우고 싶어하는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록스 D. 지백의 운명은 너무 큰 야망을 가졌기에 처벌받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점에 올랐지만 그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관련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로저와 흰 수염 같은 다른 해적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흰 수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가 록스 해적단에 있을 때 이름은 에드워드 뉴게이트였습니다. 지백의 선원이었지만 그는 복잡한 이상과 동기를 가지고 록스 해적단에 합류했고 이는 나중에 그룹의 본질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흰 수염은 지백처럼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이 없었고 대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갈망했죠. 이는 아마도 어릴 적 고아로 자라 폭력과 애정 결핍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로 인해 그는 모든 사람이 형제처럼 얽힌 진정한 가족을 항상 원했습니다. 하지만 록스 해적단은 강하지만 항상 충돌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이기적인 강자들의 집합체였기에 그의 소망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흰 수염은 록스 해적단의 성격에 맞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이 갓벨리 전투에서 흰 수염이 배신한 거 아니냐는 추측을 하는 이유죠. 그의 동기는 록스의 리더십에 대한 혐오와 로저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흰 수염은 의리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적과 협력하여 동료의 등을 찌르기보다는 차라리 지켜보는 쪽을 택했을 겁니다. 다시 록스 D. 지백으로 돌아가서 그는 원피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적 중 한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군 대장 한 명을 쓰러뜨리며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이는 전무후무한 위협이었죠. 이후 10년 동안 록스는 더욱 강해져 자신만의 공포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적단인 록스 해적단을 결성한 것입니다.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로저 해적단, 해군, 심지어 신의 기사단까지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로저의 시대가 오기 전 록스디, 지백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모든 해적들의 선장이었을 겁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모든 강한 해적들을 모집하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록스디, 지백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리더로서 그룹을 공식적인 록스 해적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황과 전설적인 해적들 사이에서 록스는 최강자들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원피스 만화 최신화에서 오다는 록스 해적단이 데뷔 100파이트를 통해 해체되었음을 암시하며 록스 해적단의 초기 멤버 6명을 공개했습니다. 작가가 공개한 각 인물을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돈 마론, 가장 최근에 뜨거운 감자였던 인물이죠. 1155화여 갓벨리 사건을 다룬 1096화 회상 장면에서는 돈 마론이 단 한 컷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고전 영화 대부의 말론 브란도에서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외모와 마론이라는 이름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돈 마론은 웨스트 블루 출신의 갱스터로 묘사됩니다. 그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카포네 배지를 생각할 겁니다. 둘 다 외모가 비슷하고 웨스트 블루 출신의 갱스터 스타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돈 마론이 카포네 배지보다는 시류와 더 닮았다고 봅니다. 특히 얼굴 표정을 비교해보면요. 등장 장면에서 돈 마론은 죄수들의 유배지로 사용되는 섬, 하치노스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펠다운의 간수장이었던 시류와의 연관성을 암시합니다. 혹시 시류가 돈 마론의 아들일까요? 이것이 시류가 검은 수염 해적단에 빠르게 합류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록스디, 지백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버킹엄 스튜시, 1155화에서 그녀는 당시 그룹의 유일한 여성 멤버였습니다. 스튜시는 기술 도둑으로도 불렸습니다. 록스 해적단이 해체된 후 그녀는 베가펑크 박사가 이끄는 과학단체 MADS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완벽한 복제인간을 만들었죠. 현재 스튜시는 76세이며 에드워드 위블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스튜시가 복제인간인 것처럼 에드워드 위블도 그녀가 흰 수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의 DNA와 자신의 DNA를 결합하여 만든 복제인간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복제인간 스튜시는 현재 36세, 위블은 35세로 약 1년 차이가 납니다. MADS가 스튜시의 복제를 완성한 후 그녀가 다음 해에 위블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튜시는 과학자로 여겨지기보다는 MADS 그룹 내에서 빈둥거리는 존재였습니다. 기술 도둑이라는 별명으로 보아 오다는 그녀를 밀짚모자 일당의 나미와 비슷하게 묘사했을 수 있습니다. 돈 대신 스튜시는 기술을 훔치는 거죠. 이것이 그녀가 MADS의 기술을 사용하여 위블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시키, 48년 전 그는 록스 해적단에 가장 먼저 합류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복장을 보면 와노쿠니 출신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의 복장 스타일이 와노쿠니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두 자루의 검을 무기로 사용하는 모습은 사무라이의 이미지와 딱 들어맞습니다. 만약 시키가 정말 와노쿠니 출신이라면 그의 얼굴이 쿠로즈미 가문과 매우 닮았기 때문에 그 가문 소속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쿠로즈미 가문의 일원인 히구라시가 복사복사 열매를 사용해 시키로 변신했던 사실로 뒷받침됩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시키가 와노쿠니 출신이라면 왜 카이도처럼 와노쿠니를 정복하기 위해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시키가 더 큰 야망을 가졌거나 사실은 와노쿠니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요? 어쨌든 이 부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 뉴게이트,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진 흰수염은 록스의 오른팔로 여겨집니다. 1096화에서 록스 해적단 일부가 등장했을 때 오다는 그들의 힘의 서열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흰수염이 가장 먼저 등장했는데 이는 그가 가장 강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음은 왼팔로 여겨지며 그룹 내에서 록스와 흰수염 다음으로 강한 인물인 시키였습니다. 빅맘, 카이도, 캡틴 존, 스튜시, 글로리오사 같은 다른 멤버들은 나중에 등장하여 힘의 서열이 점차 낮아짐을 보여줍니다. 오초쿠, 왕지 그는 록스 해적단이 공식적으로 결성되기 전에 록스와 함께한 6명의 해적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1155화의 식사 장면에서 그의 외모를 주목하고 그것을 모리아의 좀비 중 한 명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는 존이나 긴바스타와 닮아 보입니다. 오초쿠는 오래전에 죽었고 그 후 그의 시신은 모리아가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갓벨리에서 록스가 죽은 후 하치노스의 지배자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로키 포트 사건에서 검은 수염, 트라팔가로, 코비가 힘을 합쳐 오초쿠를 물리쳤고 그 결과 검은 수염이 하치노스를 차지하고 코비는 시민들을 구출하여 해군의 영웅이 되었으며 로는 해적 100명의 심장을 바쳐 칠무해가 되었습니다. 1155화에서 우리는 마침내 오초쿠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카리브와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더군요. 이들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6멤버입니다. 하지만 멤버 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록스디, 지백은 계속해서 더 많은 거물급 멤버들을 모았습니다. 아마도 1156화 이후에 그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록스 해적단의 라인업에 대해 간략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나머지 멤버들의 합류 시기는 알 수 없으므로 그냥 나열만 하겠습니다. 슈트로이젠, 어린 시절 빅맘을 구해주었고 빅맘 해적단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음식으로 바꿀 수 있는 쿡쿡 열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록스 해적단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풍부한 경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빅맘과 슈트로이젠의 초기 관계 및 그가 왜 릴린을 따라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줍니다. 샬롯 릴린, 빅맘 사황이 되기 전 어린 시절부터 릴린의 신체적 능력과 특별한 재능은 록스디, 지백이 그녀를 영입하여 밴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카이도, 처음에는 록스 해적단의 견습 선원이었지만 카이도의 힘과 파괴적인 잠재력은 금방 드러났습니다. 카이도는 거대한 용으로 변신할 수 있는 동물계 환수종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도는 갓벨리 사건에서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록스 해적단에 있을 당시에는 아직 정점의 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카이도는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루피 일행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의 불사신이었습니다. 캡틴 존, 록스 해적단 멤버 중 꽤 일찍부터 언급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전 세계 곳곳에 묻어둔 거대한 보물로 유명합니다. SBS 49권에서 오다는 캡틴 존의 몸에 있는 흉터가 그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겪었던 끔찍한 죽음의 흔적이라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일찍 공개된 인물인 만큼 그의 능력도 록스 해적단 내에서 최상위권에 속했을 것입니다. 글로리오사, 뇽할멈 쿠자 해적단의 전 여제. 아마존 릴리의 뇽할멈이 되기 전 글로리오사는 록스 해적단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녀는 80년 전에 섬을 떠난 쿠자족의 전 여제입니다. 록스 해적단에서의 그녀의 역할과 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많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쿠자 같은 전사 부족의 여왕이 악명 높은 해적단에 합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록스디, 지백의 매력과 영향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글로리오사는 사랑을 좇았다고도 하는데 누구를 따라가다 록스 해적단에 합류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마 곧 알게 되겠죠. 은도끼, 실버 엑스 록스 해적단에 속했던 또 다른 해적입니다. 현재 그의 힘이나 역할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괴물들과 함께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능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긴바스타, 여기서 특별한 점은 그가 작가 오다에 의해 아주 젊었을 때 창작되어 원샷 만화 WANTED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피스 속 긴바스타에게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는데 바로 팔이 4개라는 것입니다. 이는 긴바스타가 특별한 종족에 속하거나 더 많은 팔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 강력한 해적 제국의 몰락입니다. 록스디, 지백은 불안정하고 뛰어난 개인들로 가득 찬 그룹의 선장이었지만 그들은 결속력이 없었습니다. 록스 해적단의 가장 큰 강점은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성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이는 갓벨리에서의 역사적인 대결에서 록스가 해적단의 종합적인 힘으로 우위를 점했을 수 있지만 내부의 무관심이나 심지어 배신이 록스의 패배를 이끈 핵심 요소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록스 해적단의 어떤 멤버라도 그를 배신했을 수 있습니다. 흰수염이 유력한 후보일 수 있지만 그의 엄청난 힘과 나중에 로저와의 우정과 경쟁을 고려할 때 다른 멤버가 더 계산된 동기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배신이 있었다면 그 인물은 록스 해적단이 붕괴된 후 해적섬을 지배했던 해적 오초쿠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록스를 배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록스의 등을 찔러 이 강력한 해적의 패배를 초래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신이 없었다면 록스 해적단의 압도적인 힘을 고려할 때 원피스 최강자 중 2명인 로저와 가프조차도 이런 집단과 정면으로 맞서 큰 피해 없이 승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는 내부의 배신이야말로 록스 몰락의 결정적인 키였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인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데뷔 100파이트 게임에 대해 들었고 록스디, 지백이 이 게임을 이용해 멤버를 모집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전설에 따르면 맹세를 어기거나 게임에서 속임수를 쓴 자는 데뷔 존스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저주에 걸린 사람은 바다에 가라앉고 모든 재산, 심지어 영혼까지 데뷔 존스의 것이 됩니다. 이 점이 과거 록스 해적단의 멤버였던 시키의 경우와 딱 들어맞습니다. 그의 배는 항상 날아다니기만 하고 바다 위를 항해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금사자 시키가 이 데뷔 100파이트의 룰을 어겼거나 다른 말로 록스를 배신했기 때문에 저주를 피하려고 날아다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초기 저주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키의 함대는 에드워 해전에서 큰 폭풍을 만나 거의 전멸할 뻔했습니다. 실제로 시키는 항상 폭풍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며 스트롱월드에서 항상 폭풍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악천 후의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시키나 오초쿠가 배신자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록스디, 지백이 패배한 이유가 고대 병기나 이미 세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